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탁발규의 전성기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후연은 북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오용수는 남쪽으로 적위를 멸망시켰고 연주와 청주를 평정하는 등 국력이 왕성하였습니다. 탁발규 역시 모용수의 도움으로 북방의 유목민들을 평정하면서 강성해진 시점입니다. 당시 지도가 이렇게 보이시죠? 후연이 하북을 거의 평정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곳 연주와 청주를 또한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 유공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이쪽이 병주, 이곳 병주에서 끝부분에 해당하는데, 오용수가 이곳 서연을 멸망시켰을 때 서연의 부하 중에 유공이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후연에게 복종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후진, 옆나라 후진에게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후진이 이곳 병주 끄트머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용수는 기고만장해서 자꾸 어그로를 끄는 탁발규를 필히 밟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자 모용보에게 대군을 주어 북위를 침공하게 합니다. 후연의 군대가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탁발규는 신하 장곤의 계책을 받아들여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 방심케 하는 작전으로 갑니다. 그는 일부러 황하를 건너서 후퇴함으로써 후연을 피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시죠? 탁발규가 이 황하 남쪽으로 건너가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적을 방심케 하는 겁니다. 그런 작전을 쓰고 있고요. 또한 탁발규는 후진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후진의 황제 요흥은 군사를 파병하게 됩니다. 한편 후연의 총대장 모용보는 군대를 이끌고 오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슝 가서 이곳 오원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자 탁발규는 다시 북쪽으로 조금 북상하여 황하를 가운데 두고 모용보와 대치하게 됩니다. 탁발규는 척후병을 보내서 후연의 사신들이 오고 가는 길목을 지키게 합니다. 북위의 척후병들은 전선에 나가 있는 모용보에게 보내는 오용수의 사신들을 죄다 붙잡아 버립니다. 탁발규는 그 사신들을 앞세우고 모용보에게 외치게 하죠. 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뭐하는가? 그 말을 들은 모용보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용보가 출전할 때 모용수가 병이 들었었거든요. 70의 고령에다가 병까지 있으니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겠죠. 이런 거짓 선동에 후연의 병사들도 사기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근한이라는 신하가 아군이 패할 것이라고 떠들면서 장졸들의 사기를 꺾는다던가, 또 모용수의 죽음을 진짜로 믿은 장수들의 반란 사건도 터지고 이래저래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진의 군대까지 원군으로 온다는 소식에 모용보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슝 내빼는 거죠. 이때가 음력으로 10월 25일 겨울이었는데 아직 황하의 얼음이 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용보는 탁발규가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척후병을 후방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 강이 얼어버립니다. 그러자 탁발규는 시중 부대는 버려두고 정예 기병 2만 명으로 모용보를 급히 추격합니다. 그것도 모른 채 후연의 군대는 차마피에 도착합니다. 현재 차마피로 추정되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내몽고 양성현과 산서성 양고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차마피로 추정되는 곳이죠. 현재 내몽고 양성현에 있고요. 두 번째 차마피로 추정되는 곳이 산서성 양고현입니다. 이 가운데 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치통감 기록에는 모용보가 군대를 이끌고 차마피에 도착하자 강한 바람이 불고 제방처럼 생긴 검은 기운이 후방에서 후연의 군대를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이 당시 불교 승려 지단맹이 모용보에게 급히 소리칩니다. 바람의 기세가 사납고 빠르니 이는 장차 북위의 군대가 도착한다는 징후입니다. 서둘러 군대를 돌려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용보는 북위의 군대가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 생각 못하고 웃기만 했다고 하죠. 그래도 지단맹이 간절히 요청하자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용린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우리의 군대가 강성하거늘 생로 따위가 어찌 쫓아오겠는가? 이놈이 망언을 하니 그 목을 베겠다. 여기서 생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머리를 따은 오랑캐란 뜻으로
북이 사람들을 멸시할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탁발 선비족들이 변발을 하고 쌓아서 다녔겠죠. 같은 선비족이지만 모용 선비 입장에서는 탁발 선비가 자기들보다 문명화가 덜 된 오랑캐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지단맹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북연이 100만 군대로 회남에서 패했던 것은 적을 가볍게 여기고 하늘의 뜻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모용덕이 지단맹의 말을 따를 것을 충고합니다. 아무래도 삼촌이 말하는 것이니 태자 모용보도 따를 수밖에 없겠죠. 모용보는 모용린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후방에 보냅니다. 근데 이 막장인간 모용린이 후방으로 가서 기병들을 풀어놓고 사냥이나 하면서 탱자탱자 놀기만 합니다. 이러니 탁발규의 행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탁발규는 새벽부터 밤까지 속도를 2배나 빠르게 질주하여 해질 무렵에 차마피어의 서쪽에 도착합니다. 이때 후연의 군대는 차마피어의 동쪽에 있었거든요. 탁발규는 병사들에게 한매하게 하고 말의 입을 묶어서 진격합니다. 소리 나지 않게 자맹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후연의 군사들이 산 위에 있는 북위의 군대를 보고 크게 동요하고 어지러워집니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탁발규가 공격하자 후연의 병사들이 달아나서 물에 빠지고 사람과 말이 서로 밟고 밟혀서 죽은 사람이 속출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겁을 먹은 후연의 군사 4-5만 명이 일시에 항복하고 살아 돌아간 병사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후연의 여러 황족들과 장군들, 관리들 수천 명이 포로가 됩니다. 총대장 모용보는 혼자 말 타고 도망쳐서 겨우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탁발규는 사로잡은 후연의 수만 병사들과 황족, 문무 관원들을 전부 구덩이에 파묻어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혹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정도면 쌍방간의 전투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학살에 불과합니다. 모용보는 수도 중산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다시 북위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모용덕이 반대를 하죠. 그는 모용수가 직접 출진해서 신기한 책략을 가지고 그들을 복종시켜야 후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모용수는 다시 군사를 징발하여 출진합니다. 대부분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신병이었거든요. 거의 훈련병 수준이죠. 그나마 다행히도 용성에 정예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용수는 이 정예병들을 불러들입니다. 기록에는 모용수가 군대를 이끌고 몰래 출발했다고 합니다. 적의 척후병도 있을 수 있으니 극비에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용수는 청령과 천문을 넘어 행군했다고 합니다. 이는 태양산맥을 넘어간 것인데 당시 기록에는 산을 뚫고 길을 만들어서 곧작 운중군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길이 없는 높고 거친 산맥을 넘어가면서 인위적으로 길을 뚫고 만들어서 행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적이 예상하지 못한 진격을 한 것입니다. 이때 모용수의 나이가 70대고 또 병든 몸을 이끌고 출진한 것인데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 마이크 타이슨이 30살 어린 유튜버랑 복싱 경기를 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했는데 타이슨 나이가 58세거든요. 좀 무리를 한 셈이죠. 그 경기를 본 어떤 분들은 참 씁쓸했다고 하더라고요. 타이슨이 젊은 시절에는 괴물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상대방 주먹을 이렇게 피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니까요. 결국 타이슨이 졌는데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몸의 반응도 떨어지고요. 58세 타이슨도 그런데 하물며 모용수는 나이가 70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80세 중후반이라고 봐도 되겠죠? 더군다나 병든 몸으로 산악 행군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합니다. 자, 모용수가 중산에서 이곳 청령을 넘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청령 보이시죠? 그리고 곧작 운중군으로 나아간 것이고요. 아무튼 모용수는 운중에 도착한 후 다시 진격하여 평성 동쪽에 있는 염령에 도착합니다. 염령이 평성 동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평성 서쪽을 치면 되는데 왜 돌아서 동쪽으로 갔을까?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록상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용수는 아들 모용룡과 모용룡을 선봉으로 삼아 평성을 습격합니다. 당시 평성은 탁발규의 사촌 동생 탁발건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탁발건은 모용수의 누이의 아들로 모용수에게는 외조카가 됩니다. 탁발건은 그 당시 용맹함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는 모용수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탁발건은 크게 패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비록 탁발건이 용맹하다 하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모용수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겠죠. 모용수는 평성을 함락시키고 그 근처의 모든 부락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탁발선비족 여러 부에서는 탁발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용수에게 항복하려는 조짐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자 탁발규는 크게 두려워하며 음산산맥으로 도망갑니다. 냅다 토껴버리는 거죠. 자, 탁발규가 여기 어디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음산산맥으로 슝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가 음산산맥이거든요. 승리한 모용수는 참화피에 도착합니다. 그는 지난 싸움에서 몰살당한 아군의 해골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지켜보던 병사들이 모두 통곡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죽은 저 해골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혹은 형들의 해골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겠죠. 통곡하는 병사들의 울음소리가 산과 계곡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모용수는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평성에서 10여일 머무르면서 병세가 호전되길 바랬지만 더욱 위독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전군 철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수레에 실린 채 수도 중산으로 돌아가던 중에 군중 속에서 죽게 됩니다. 모용수의 죽음은 난세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던 군웅답게 뭔가 진한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모용수가 죽게 되면 후연의 앞날이 불안해지죠. 사실 모용수가 죽었어도 뛰어난 인물들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용수의 아들인 모용린, 모용농, 모용융, 그리고 모용수의 동생인 모용덕이 출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용린은 삼국지 여포보다 더 심각한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새왕제가 된 모용보겠죠? 아무리 모용린이 간악해도 모용보가 황제다운 황제라면 모용린도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모용보가 진짜 무능하다면 동생들과 삼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을 제대로 쓸 수도 없겠죠. 즉 새왕제 모용보가 후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하죠.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는데 기존의 공로로 봉급을 받은 신하들의 권한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하고 배반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외에 모용보는 자기 아들 모용회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게 좀 심각했죠. 자, 여기 모용회 보이시죠? 모용수가 죽을 때 유언으로 모용보에게 차기 태자로 모용회를 삼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모용보는 장성한 아들 모용회를 제끼고 11살짜리 어린 아들을 태자로 세웁니다. 그러자 모용회가 이에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훗날 이들 아버지와 아들은 군대를 이끌고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에 더해 자기 형이 무능한 것을 잘 아는 간악한 모용린이 야심을 품고 사상건건 간섭하고 반대하는 등 분탕질을 칩니다. 이러니 탁발규를 막아낼 도리가 없겠죠. 탁발규가 진양을 침공하자 모용농이 맞서 싸우는데 패하고 처자식들은 전부 포로가 됩니다. 모용농은 부상당한 채 수도 중산으로 도망칩니다. 탁발규는 승세를 타고 병주를 공략하여 손에 넣습니다. 드디어 중국 본토에 진입한 셈이죠. 탁발규는 옛날 한신이 진격했던 정경 혹은 정형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 하북평야로 곧장 나아갑니다. 자, 이 태양산맥을 넘으려면 여러 군데 샛길이 있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정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혹은 정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형은 옛날 한신이 하북평야로 빠질 때 사용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탁발규는 이제 그 정형을 통해서 하북평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상산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자 근처 여러 군현들이 일시에 항복하게 됩니다. 상산은 중산 밑에 근처에 이쯤에 있었거든요. 그 외 전투에서 탁발규가 후연에게 패할 때도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모용보는 자꾸 침략해오는 탁발규에게 사신을 보내서 은혜를 저버렸음을 질책합니다. 자기들이 도와줘서 이만큼 큰 건데 배신했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건 서귀의 경일기죠.
탁발규가 그런 질책에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웃긴 게 모용보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거든요. 아버지 모용수에게 부견을 배반하자고 권유한 것도 그였고 또 아버지 유언을 무시했고 황후였던 모용수의 아내마저도 태자 교체를 건의했다는 이유로 압박하여 죽여버렸거든요. 자신의 입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남의 얼굴에 묻은 것은 잘 보지만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잘 못 봅니다. 탁발규는 간사한 모용린과도 전투를 하는데 둘은 서로 너무나 잘 알죠. 모용린이 자주 군사를 이끌고 탁발규를 도와주었으니까요. 탁발규는 이 싸움에서 모용린마저 크게 깨뜨립니다. 그 후 후연의 수도 중산마저 함락시킵니다. 모용보는 모용선비족의 근원지인 용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까 봤던 지도인데요. 여기 요서지방에 있는 이곳이 용성입니다. 여기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결국 모용보는 외척인 난한에게 살해당하고 후연은 요서지방에서 쭈그려 사는 신세가 됩니다. 후연은 나중에 고구려 출신 고운이 권력을 잡고 북연이 되죠. 탁발규는 하북을 평정하고 수도를 평성으로 삼고 황제에 오릅니다. 그가 북위의 초대 황제 도무제가 됩니다. 근데 이즈음해서 탁발규는 다시 한번 국가 이름을 정하는 것을 신하들과 논의하는데 그 결과 기존대로 위나라로 국호를 정합니다. 나라 이름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게 되게 많았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모용수가 죽고 나서 너무 허무하게 후연이 몰락한 것이 황당했었거든요. 왜냐면 모용수의 아들들과 동생의 예전 활약들을 보면 꽤 훌륭했었거든요. 근데 어찌 탁발규를 못 막을까? 물론 탁발규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도 뛰어나긴 했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후연이 너무 허무하게 몰락해버리니까 당황스러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모용수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과 동생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기를 쓴 역사가 사마천이 공자의 제자 안회를 평가할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파리가 천리막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달릴 수 있었듯이 안회가 공자로 인해서 명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모용수의 아들들과 동생들도 역시 모용수라는 연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드러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모용수가 죽고 무능한 모용보가 황제가 되니까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걸들이 옆에 있어도 지도자가 아둔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명령은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후연을 상대로 하북을 탈취한 탁발규는 스스로 참 뿌듯했을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드디어 후연이라는 강적조차 격파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그에게 도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후진의 황제 요흥입니다. 자, 이 요흥, 바로 전진의 왕 북연을 죽인 요장의 아들이죠. 탁발규에게 구원병을 파견할 만큼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땅 욕심이 났는지 북위를 침공합니다. 자, 이 부동산만큼은 참기 힘들죠. 요흥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직접 출진합니다. 현재 산서성 인분시 근처에서 싸웠는데 병주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병주 끄트머리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유공이 후진의 요흥에게 항복하면서 요흥이 병주에 진입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병주는 지금 탁발규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국경이 서로 맞닿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흥은 나머지 병주까지 얻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죠.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요흥이 생각한 것보다 북위의 군대가 세거든요. 결국 그는 서전에서 깨지고 40리를 후퇴합니다. 기세를 탄 탁발규는 10역이라는 곳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을 본 요흥은 일부러 구원하는 척하면서 북을 치고 요란을 떱니다. 하지만 사실 신용만 할 뿐 탁발규의 군대에 겁을 먹고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성 안에서는 요흥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요흥은 오히려 성 안의 장졸들이 분투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우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성 안의 장졸들은 계책이 막히고 탈출이 불가능하자 대부분 강물에 투신하여 죽어버립니다. 요흥은 어쩔 수 없이 탁발규에게 화의를 요청하는데 흥기를 잡은 탁발규가 응할 리 없겠죠. 아니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자의 수염을 뽑냐고요. 근데 요흥에게 다행하게도 북방의 유목민 유연이 북위를 침공하자 탁발규도 물러나게 됩니다.
이 당시 외부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북방에서는 유목민인 유연이 본격적으로 북위와 대립하고 있었고요. 고구려에서는 광개토 대왕이 힘 다 빠진 후영과 치고받고 싸울 때입니다. 남쪽 동진에서는 황제를 폐위시키고 환현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었는데 유유가 환현을 무찌르고 동진의 권력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탁발규에게 사생활 문제가 생깁니다. 탁발규는 예전부터 한식산을 복용했었거든요. 자, 이 한식산인데 이것을 오석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체에 해로운 비소, 수은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5가지 돌이라고 해서 오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빻아서 가루로 타서 먹기 때문에 가루를 뜻하는 산자를 붙여서 오석산이라고 합니다. 석유황, 석종유, 자석영, 적석지, 백석영 5가지라고 합니다. 자, 요 5가지 물질들이 보이시죠? 이것을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는데 기분이 해롱해롱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탁발규가 이것을 복용한 후부터 성격이 조급하고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화내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점차 심각하게 됩니다. 하필 또 점치는 신하들이 장차 나라 안에 병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탁발규는 불안하여 해가 뜰 때까지 잠도 못 자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급기야 신하들도 의심하여 갑자기 죽이는데 신하들의 얼굴 표정이 이상하거나 숨쉬는 것이 고르지 않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탁발규는 아들 탁발사를 태자로 삼았거든요. 하지만 종족의 전통에 따라 탁발규는 태자의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탁발선비족에서는 태자의 어머니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외척이 발호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죠. 탁발규는 태자 탁발사에게 그 어머니를 죽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무제가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태자 어머니를 죽인 고사를 인용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탁발사는 효심이 깊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탁발규는 어머니 하씨의 여동생의 미모에 반해서 어머니에게 그녀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즉 이모를 취하겠다는 건데 이 말에 어머니가 반대를 하죠. 아름다움이 지나친 여자는 반드시 착하지 않을 뿐더러 그녀는 이미 지아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탁발규는 이모의 남편을 죽이고 이모를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아마도 이모라고는 해도 나이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이모가 하부인이 됩니다. 탁발규는 하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탁발소입니다. 근데 탁발소가 성장하면서 난폭하고 제멋대로거든요. 이에 탁발규가 자주 벌을 내리자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탁발규가 한식산을 갈아먹은 후유증 때문인지 하부인을 감옥에 가둔 채 장차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부인이 은밀히 사신을 보내서 아들 탁발소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탁발소의 나이가 16살이었는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황관들과 공모해서 담을 넘어 궁궐에 침입합니다. 궁한 사람들이 놀라서 도적이 왔다고 소리를 치거든요. 이 소리를 들은 탁발규가 놀라서 무기를 찾으며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탁발규를 발견한 탁발소가 아버지를 참살해버립니다. 참 씁쓸한 죽음이죠. 어머니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고 잔머리 굴리기 플러스 뛰어난 능력으로 북방을 평정하고 휘영까지 쳐서 하북을 얻은 인물치고는 참 허망합니다. 중국 역사작가 진순씨는 탁발규를 명군이면서 폭군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순발력이 뛰어났고 판단력과 임기응변이 좋았죠. 그러나 성정이 잔혹하고 표리부동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한식상 복용으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져서 아들에게 죽는 비참함을 겪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탁발선비족은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인물들이 참 많죠. 탁발의로, 탁발시비권, 이번에 탁발규까지. 참 뭐랄까 부족 자체가 성향이 워낙 거칠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륜을 가볍게 여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그렇네요. 탁발규가 죽고 나서 어떤 이가 권력을 쟁취하게 될까요? 북이는 또 어떤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